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정부 첫 대변인으로 박수현 전 의원을 임명을 했는데 영상을 보시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과거의 영상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와 인연이 깊은데 저와도 인연이 각별합니다. 박수현 의원은 한마디로 일 잘하는 검증된 일꾼입니다. 국회와 당에서 활약이 정말 대단합니다. 원내대변인 2번, 당대변인, 또 당대표 비서실장, 비대위 대표 비서실장까지 초선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중책을 맡아왔습니다. 국회 최우수 또는 우수 국회의원 30관왕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19대 국회에서 가장 성실한 국회의원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박수현 의원을 꼽겠습니다. 바로 대통령제가 끝나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출발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새로운 협치와 통합의 정신만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문재인 후보에게 그런 압도적인 지지, 과반 이상의 지지를 주셔서 협치의 구심력을 현명하게 만들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선거 기간 중에 저희 MBN 등을 통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했었죠.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 대변인인데 이종구 실장님 일단요.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 영상을 보내긴 했지만 사실 안희정 지사의 사람으로 그렇죠. 안희정 지사하고 나이도 똑같고 또 지역도 충청도고 또 거의 정치적 동지입니다. 동지 관계인 그런 그 두 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안희정 경선 후보 그 캠프의 대변인을 맡아서 아마 그 경선 기간 동안에는 안희정 그 지사의 그런 어떤 대변인 역할로 TV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끝나자마자 사실은 또 문재인 캠프에 들어가서 또 대변인을 했어요. 그때 사실 뒷얘기가 뭐냐면 이겁니다. 경선이 끝나서 문재인 후보가 이제 후보로 정식으로 되자마자 그 다음 날로 전화가 왔대요. 박수현 전 의원한테 문재인 대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대변인을 맡아달라. 이렇게 도와달라. 직접 전화가 왔고 이 박수현 대변인이 그러면 사실 안희정 지사한테 전화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건 나중에 하려고 먼저 전화를 했다. 이래서 이제 박수현 대변인이 그럼 먼저 전화를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일화를 왜 제가 소개를 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아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통합의 어떤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안희정 캠프의 사람을 이렇게 첫 대변인으로 임명하고 그런데 워낙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아끼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재능 내지는 또 이 소프트 리더십에 딱 걸맞는 그런 부드러운 화법 이런 것들을 아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눈독을 좀 들여놨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늘의 어떤 그런 이 대변인 임명도 통합도 통합이면 일석이조 이 사람의 재능을 내가 사겠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지역구 국회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가는 경우도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청와대 대변인은 이 직제상으로 보면 홍보수석 과거에 지금 국민소통수석 사실 산하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일은 정말 대통령을 대변해서 국정 철학이라든가 또 국가의 모든 일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또 직급을 아주 높이 잡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들이 그렇게 가는 경우 많지 않고요. 과거에 보면 언론이 잠시만요. 이 내용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6월 말 다음 달 말에요.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한미가 합의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선이 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었죠, 문 대통령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초청 의사를 밝혔었는데 바로 실미적 협의를 통해서 다음 달 말에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포틴저 선임 보좌관과 7분간 대화를 통해서 이 일정을 확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의미 좀 짧게 짚어볼까요? 일단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해서 미국을 방문한 시기가 3월입니다. 그때는 이제 12월에 임명됐고 인수위 시절이 있고 그만큼 이제 이 많은 어떤 시간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6월 말이면 거의 2개월 만에 지금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거는 지금 14일 날 있었던 지대지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그러니까
간의 어떤 위협이 굉장히 가시화되고 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예. 시기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사실 빠른 시기거든요. 그간의 어떤 한미 간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빠르게 합의를 했고 이 합의는 곧 한반도의 어떤 위중함 그리고 예. 빨리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양국 대통령, 신임 대통령 간의 인식이 일치를 봐야 된다라는 예. 양국 역시 그런 점에서 상당한 의견 조율이 있었지 않았나 하는 예. 것이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 뭐 선거운동 기간 중에 말이 많았지만 역시나 첫 방문국은 미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미 관계가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과거에 예. 미국의 핵심적인 전략적은 중동과 유럽, 사실 한반도가 상위 이 전략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북한 문제를 초기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하는 등 예. 사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인 의미 그리고 중국의 존재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미국 행정부에게는 상당히 큰 앞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지점이라고 보고 더군다나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보수 정부가 아니라 이제 진보 성향의 정부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예. 빠르게 한국과 미국 정부의 그런 전략적인 목표라든가 또는 아시아에서의 그런 미국의 지정학적인 전략들을 사실은 일치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지금 상당히 탄핵 목소리까지 나오는 등 위기지 않습니까? 빠르게 미국 내에서도 그런 전략적인 흐름을 잡아야 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아시아에 대한 그런 전략도 조정하는 그러면서 한미 동맹도 중시하는 그런 다양한 전략적인 포석을 가지고 예. 서로 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한미가 다 서두른 것 같아요. 그럼요. 한미 예. 간의 동맹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미 간의 그런 입장이 잘 맞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박수현 대변인 얘기하다가 그랬는데 그 박수현 대변인 손 변호사님이 이혼한 경력이 있는데 이거를 본인이 감춘 것이 아니고 오히려 알렸단 말이에요, 대중들에게. 아마도 과거에 그렇게 예. 과거사까지 얘기를 하면서 절실하게 당의 어떤 화합을 이끌어내고자 노력했던 모습들 때문에 이번에 예. 그 대변인으로 발탁하는데 또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2015년 9월입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워낙 많은 내용을 겪지 않았습니까? 친문, 비문, 친노 이렇게 주류 세력과 비주류 세력 간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초선의원의 절절한 호소라고 사실 신문 타이틀이 나왔을 정도로 그때 나와서 내가 뭐 2번의 징역까지 갈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서 가정까지 아내까지 나를 떠나간 상황이었는데 뭐 주류, 비주류, 친문, 비문 이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 당 화합하자. 내가 지금 당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을 정도이다. 빨리 당 내용을 빨리 화합하고 갈등을 겪어서 우리 좀 당 재정비하자 이런 호소를 한 적이 호소하는 있었거든요. 내용이었군요. 예. 그러면서 자기의 이혼이라든가 아내가 떠나간 내용을 또 절절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예.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의원들이 조금 그 어느 정도 설득된 측면들도 있고 예. 그런 어떤 절절한 호소와 당을 사랑하는 모습 우리 당이 어떻게든 재건이 돼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아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호소를 한 전략이 있어서 예.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 진정성이 있다. 그런 어떤 느낌으로 아마 그 부분이 눈에 띄어서 신문기사에서도 많이 보도가 됐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선이 못 됐는데 지금 재선이 되면은 아내에게 돌아와 달라고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까지 사실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한 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내용. 예, 그 박수현 이번에 그 청와대 신임 대변인은 아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인사에서도 예. 상당히 좀 이렇게 그 돋보이는 부분 아닌가.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그 전직 국회의원이 비서관급으로 오는 것도 쉽지 않는데 그 양쪽에서 다 그런 결단을 보여줬다 이런 게 되고요. 그리고 박수현 그 대변인은 이 말하자면은 86세대에 예. 속하는데 그 박 대변인은 어떤 중앙 정치에서 어떤 활동을 하기보다는 지역에서 굉장히 이 기반을 튼튼히 이렇게 닦았습니다. 예. 지역 정치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그래서 이 충청도 공주라는 데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어요. 국회의원에. 최초로 당선이 됐었고 예. 지난번에 아마 그 20대 총선에서는 지역구 조정의 가장 피해자다. 그랬죠. 예, 부여 청량하고 이렇게 선거구가 합해지면서 예. 그래도 석패했어요.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예. 워낙 성실했다는 거죠. 4년 동안에 국회의원 임기 4년 동안에 계속 국회를 출퇴근을 했다. 공주에서. 그거 쉽지 않는 일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전적에도 항상 서울에서 마지막 일을 보더라도 꼭 내려가서 예. 이렇게 그걸 하고 했었는데 그는 성실함과 함께 이 겸손함이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본인도 이렇게 우리 지금 경호가
파격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네. 이 낮은 경우, 열린 경우, 친절한 경우로 자기도 따뜻한 대변인, 열린 대변인, 이 낮은 대변인으로 하겠다. 그래서 아마 처음부터 상당히 기존에 있던 역대 최초의 대통령의 소통 부재 여러 가지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이렇게 기분 좋은 출발이 되겠다 봅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에보다 예. 대변인의 위상이 많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에선 사실은 소통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소통에 많은 어떤 국정의 어떤 그 에너지를 쏟아서 국민들한테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정무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 정치를 해본 사람들, 정치인과도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이 대변인으로 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컸는데 그에 굉장히 적합한 인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맡은 역할이 충실해지고 앞으로 모든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대변인이 그냥 예. 말로 전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을 이해하고 국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예. 정도의 어떤 그 해박한 지식과 정무적인 감각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에는 정말 걸맞는 인사가 온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국민들이 지난 정부에서 초대 대변인에 대해서 아픈 상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청와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온 이유가 5년 전에 어떤 추억 때문이겠죠. 5년 동안에 지난 5년 동안 그 청와대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기사거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더 크게 이렇게 감동을 받고 예. 그 중에 하나가 대변인에 대한 윤창중 추억입니다. 씨였죠. 예. 그 보면 박근혜 정부가 시작했을 때 사실 가장 큰 어떤 그런 그 아픔 처음에 가장 큰 고비가 지금 아까 그 한미 정상회담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미 네, 정상회담이 얼마나 사실 중요해요. 신임 대통령으로서는 한미 동맹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박근혜 정부의 그때 미국 간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네. 에너지 협정, 그 수십 년간 그 미국에서 강압적으로 사실 했던 에너지 협정을 재개정하는 어떤 부분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타결하기 위해서 갔고 또 박 대통령도 굉장히 큰 준비를 많은 준비를 하고 갔던 그런 그 정상회담이었는데 그 모든 성과를 그냥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윤창중 대변인이. 그 윤창중 대변인의 어떤 이 구설. 그런데 이것보다 앞서서 사실 제일 먼저 그런 어떤 그 사건의 그 단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었겠구나 하고 보여준 것이 밀봉 인사였습니다. 그랬죠. 지금 또다시 대비되는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수석 비서관들을 이런 사람들을 했어 하고 이제 보여줬는데 당시에는 지금 영상이 봉투. 좌측에 나오죠. 저렇게 노란 봉투에다가 뭐 테이프로 붙였습니까? 아무튼 밀봉을 해서 들고 왔었어요, 당시에. 예, 봉투를 해서 꺼내서 누구 어떤 수석의 누굽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그래서 배경을 묻게 되죠. 왜 됐죠? 그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당당하게 이 밀봉 이 봉투를 내가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전달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이것이 앞으로 그 후에 5년 동안에 박근혜 정부의 어떤 불통을 상징하는 첫 번째 단초가 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대변인 인선에 굉장한 관심이 모아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전임 정부의 대변인들 모습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발표 내용을 이렇게 밀봉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린 겁니다. 제가 그 여자 가이드의 허리를 툭 한 차례 치면서 앞으로 잘해, 미국에서 열심히 살고 성공해.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 인사위원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 검증 체계를 강화하여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부터 17시 10분 사이 7시간 동안의 구체적 보고 시간을 말씀드리면 10시 36분, 10시 40분, 10시 57분, 11시 20분, 11시 23분, 11시 28분, 12시 05분, 12시 33분, 13시 07분, 13시 13분, 14시 11분, 14시 50분,
14시 57분, 15시 30분, 17시 11분입니다.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보면은 왜 저렇게 됐는지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만큼 청와대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지금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대변인의 업무는 중요합니다.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정의 모든 부분을 전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대통령의 일상을 정말 이런 기상회에서 취침할 때까지 거의 모든 부분을 대통령과 함께하면서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국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었습니다. 윤창중 대변인은 어땠습니까? 당시 밀봉 인사로 기자들이 이 인사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 인사가 된 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는데 막상 밀봉된 상태에서 뜯고 나와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황당했죠, 그때. 그렇습니다. 그때 정말 온 국민이 정말 황당했었고요. 사상 처음으로 봤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김행 전 대변인은 정말 17초 동안의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했고요. 사실은 뭐 존재감이 그렇게 드러나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정영국 대변인은 어땠습니까?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도 시간대별로 나열은 국민들께 전혀 설명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이해를 시키지 못했죠. 그리고 최순실 씨 비선 실세 관련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오랜 기간 동안에 관련돼서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그런 일도 없다. 전면 부인을 거듭한 끝에 결국은 이 상황은 사실로 밝혀졌고 대통령이 또 구치소로 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영국 대변인 그랬었고요. 또 민경욱 대변인도 어땠습니까? 마지막에 이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삼성동 자택에서 그런 대독하는 그런 형식을 취했는데요. 결국은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대변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대변인들,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상 그동안의 오랜 정부 기간 동안에 대변인들이 쌓아왔던 그런 국민들의 대변인에 대한 이미지를 다 무너뜨리고 그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 됐는데요. 이 박수현 신임 대변인 같은 경우는 대변인만 당에서 원내대변인과 대변인을 3번 했고요. 후보 대변인을 선대위에서 2번 해서 5번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더군다나 대표비서실장 또 공동대표 비서실장 그야말로 당에서 모든 역할들 정책에 대해서도 해박하고요. 그리고 또 뭐 백봉 신사상이라든가 뭐 다양한 부분에서 정말로 젠틀하고 또 국민들께 소상하게 아뢰고 이런 측면에서는 사실은 상당히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인사라고 보고요. 어제 아침에도 같이 저희 토론들 했었는데 끝나자마자 내일 경로잔치 3건에 하면서 지역을 챙기러 떠났었거든요. 그랬죠. 그런 모습 보면서 야, 이런 만일의 경우 역량들을 잘 발휘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첫 출발은 좋은 대변인 하에서 잘 진행될 수 있겠다는 일단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시스템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변인들의 역량이 없어서 이런 결과가 난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곁을 안 주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들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요. 대변인들이 그 백그라운드를 알 수 있게끔 해서 어떤 상황에도 안보 회의든 아니면 무슨 회의든 대변인들을 참석하게 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해서 대변인이 브리핑을 할 때 이거는 사실은 보도를 전제로 하든 비보도를 전제로 하든 이런 의미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없다면 박수현 대변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와도 그냥 이렇게 지금 좀 전에 본 5사람처럼 이 브리핑을 읽기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수현 대변인 능력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청와대 시스템을 대변인이 설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변인에 대한 인사 참사라고 할까요? 손 변호사님, 그게 비단 전임 정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참여정부에서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잦은 말실수는 결국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와대에 대한 신뢰를 깎아먹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사실 노 전 대통령 시절에도 사실 정확한 그 이해 없이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해프닝이 벌어진 적도 있었고요. 그런 잦은 실수 때문에 사실은 결국은 하차하는 일도 있었는데 문제는 검증된 사람 그리고 대변인이라는 자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자리에 걸맞는 사람을 찾는 해안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과거의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과거에 그런 잦은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 대변인 자리를 고심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천돼서 올라갔었고 하마평에 오른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된 것은 사실 박수현 대변인은 많은 언론 활동이나 대변인 활동을 통해서 이미 체화되고 익숙한 사람입니다.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신 분이라는 부분에 이제 낙점될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전에 이제 송경희 그 청와대 대변인이 이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다음에 말하겠다.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그 대답이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사실은 이게 어느 정도는 학습되기도 하지만 본능적으로 사실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지 국민들한테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같은 실수는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뭐 워치콘, 데프콘도 정확히 구별을 못 해가지고 뭐 대대적인 오보가 난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민정수석이면서 이런 모습들을 다 지켜보고 반면교사로 삼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냥 단순한 오보가 아니라 북한이 그때, 그러니까 이라크전이었어요. 이라크전이 발발하자 기자들이 청와대 대변인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워치콘 3가 뭐 한 단계 격상됐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원래 워치콘은 사실 감시 그런 어떤 그 단계시 데스콘이거든요. 데스콘이 이 대북에 대한 어떤 경계수인데, 그래서 기자들이 거꾸로 데스콘 3냐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사실은 그 차이는 모른다라고 답했다가, 그래도 기자들이 그러면 한 단계 높인 건 맞느냐 하니까 높였다라고 대답을 하는 통에 어떻게 됐냐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그때 회담이 있었거든요. 그 이 남북 간에 이 당국자 회담이 몇 가지가 열릴 상황이었는데 북한이 그것을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결정적으로 그것을 너희들이 지금 다른 나라에서 이라크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해? 하고 표현하면서 아예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게 만들었거든요. 대변인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그 이 남북 관계를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정도로 최악의 인사였죠. 예. 그러니까 윤창주 씨도 그렇고 송경희 전 대변인도 그렇고 이런 사례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좀 학습이 된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